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고 싶은 마음에 현금을 건네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수천만 원의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훨씬 더 큰 금액을 넘겨주고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돈의 액수가 아니라 방법입니다. 현금을 그냥 건네면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집안에 보관하는 것 자체는 추적이 어렵지만 그 현금을 인출하는 순간부터 모든 기록은 이미 국가 시스템 안에 남습니다. 특히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인출하면은 그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관에 보고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쌓입니다. 문제는 이 기록이 필요한 순간에 한꺼번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국세청의 자금 출처 분석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그 순간 부모님의 계좌 10년치가 단 1시간 만에 분석됩니다. 과거에 반복적으로 인출했던 현금이 그대로 증여 추정 금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현금을 줬다는 증거는 없지만 현금을 인출한 기록은 너무나 명확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시스템이 결론을 내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장롱 속 현금의 진짜 위험은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 시작됩니다. 국세청에는 추정상속 재산이라는 강력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 전 1년 내 2억 원 이상 또는 2년 내 5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자녀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병원비라면 영수증이 있어야 하고 생활비라면 카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그 돈을 자녀에게 몰래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실제로 받지도 않은 돈에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에는 아주 강력한 규칙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고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한도가 10년이 지나면 완전히 초기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손주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10년 뒤 다시 2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 다음 성인이 되면 5천만 원, 또 10년 뒤에 5천만 원, 이렇게 시간만 나눠도 수억 원을 세금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을 한 번에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만 원의 세금을 그대로 내야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 주면 합쳐서 1억 원 아니냐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부모를 한 몸으로 봅니다. 즉 누구 지갑에서 나왔든 자녀 입장에서는 같은 출처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신고가 무엇이냐 하면은 국세청 시스템 안에서 10년 시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큰 돈을 사용할 때 그 돈이 갑자기 생긴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 한 장이 자녀의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세금을 조금 내고 더 크게 넘기는 전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세금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5천만 원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현재 가장 낮은 구간의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즉 1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을 넘기면서 세금이 1천만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에서 1억 원을 벌면 각종 세금을 합쳐 약 40% 가까이를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증여로 1억 원을 받으면 10%만 냅니다. 노력해서 번 돈보다 전략적으로 이전받은 돈의 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시간과 함께 굴리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증여를 받고 그 돈을 우량 주식이나 지수, ETF에 장기 투자한다면 20년, 3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자산 규모가 만들어집니다. 같은 출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인생이 시작됩니다. 세금을 무조건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략적으로 내는 세금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국세청이 허용한 비과세 생활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생활비는 세금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녀 통장으로 보내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사용 방식입니다. 세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치료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녀에게 월세, 식비, 병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은 합법적으로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돈이 실제로 생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내주면 자녀 입장에서는 고맙기도 하고 아껴서 모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돈을 그대로 저축하거나 투자에 넣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의 기준에서는 이 순간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소비하지 않고 자산을 형성하는 데 사용했다면 그 돈은 더 이상 비과세 생활비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됩니다. 결국 몇 년 동안 받은 생활비 전체가 한꺼번에 합산되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기록입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반드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어야 하고 그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월세 이체 기록, 병원비 결제 내역 이런 것들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쓰였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교육비 비과세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많은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대신 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교육비니까 세금이 없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피부양자 관계입니다. 손주가 누구의 피부양자인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손주의 부모가 소득이 있는 상태라면 손주는 부모의 피부양자입니다. 이 경우 조부모가 등록금을 대신 내주면 그 금액은 교육비 비과세가 아니라 증여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부모가 소득이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손주가 조부모의 실질적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고 교육비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부모가 돈을 벌고 있으면 화살표 조부모가 등록금을 내주면 증여세, 부모가 소득이 없으면 화살표 비과세 가능성,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차용증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종이에 간단히 빌려준다라고 써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입니다. 이자가 없는 차용증은 국세청 입장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종이입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거래라고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법정 이자율에 맞는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통장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법정 이자율은 약 4.6%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빌려줬다면 매달 약 76만 원 정도의 이자가 부모 통장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기록이 남아 있어야만 국세청도 이를 정상적인 금전거래로 인정합니다. 이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차용증은 무효가 되고 전체 금액이 증여로 간주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즉 차용증은 제대로 쓰면 강력한 절세 도구이고 잘못 쓰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혼인과 출산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열어준 가장 강력한 절세 통로 중 하나입니다. 기존에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결혼을 하면 추가로 1억 원 공제가 더해집니다. 즉 결혼 시점에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으면 출산공제로 또 1억 원이 추가됩니다. 양가를 합치면은 최대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혼인공제는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출산공제는 출생 후 2년 이내, 이 기간을 벗어나면은 이 혜택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결혼하거나 아이가 태어났다면 그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방법은 주식을 낮을 때 먼저 증여하는 전략입니다. 이 방법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고 계시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가장 강력한 자산 이전 방법이 됩니다. 현금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준 금액 그대로가 세금 기준이 됩니다. 5천만 원을 주면 5천만 원 기준, 1억 원을 주면 1억 원 기준입니다.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주식은 증여 시점의 가격이 기준이 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우량 기업의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자녀에게 증여하고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세금 기준은 2천만 원입니다. 공제 한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2년 뒤 이 주식이 5천만 원으로 상승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3천만 원은 이미 자녀의 자산 안에서 발생한 이익입니다. 이 부분에는 증여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즉, 낮을 때 증여하면 이후 상승분은 전부 자녀의 몫이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가 오른 뒤에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면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붙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오를 자산은 오르기 전에 넘겨야 합니다. 이 전략 하나로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 이후에도 부모가 자녀명의 계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단타 매매나 적극적인 운용을 하면은 문제가 됩니다. 국세청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스스로 투자 판단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 전체가 추가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어리다면 배당주나 지수, ETF처럼 장기 보유 중심의 자산으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여기까지 7가지 방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기록입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 국세청 조사관이 찾아왔을 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증여를 했다면은 신고서가 있어야 합니다. 생활비를 줬다면 사용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은 이자 입금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주식을 증여했다면 당시 시점의 신고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썼다면 정확한 날짜와 타이밍이 맞아야 합니다. 기록이 없는 절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록이 완벽하다면 그 어떤 조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손녀가 태어나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아이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좋은 학교, 좋은 환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 어르신의 답은 달랐습니다. 국가도 건드릴 수 없는 돈이다. 그날 바로 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손녀 이름으로 증여 신고를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 원, 10년 뒤 2천만 원, 성인이 되던 해에는 1억 5천만 원을 전략적으로 증여했습니다. 결혼 시점에는 혼인 공제를 활용해 추가로 자산을 넘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계획으로 손녀에게 전달된 자산은 수억 원이었지만 세금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속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국세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 어르신이 남긴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지켜낸 자산이었고 시간과 기록으로 완성된 사랑이었습니다. 방법을 모르면 당합니다. 방법을 알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